소천의 헌법 강의입니다. 변시 헌법에서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를 작성할 때 그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과 요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는 위헌 제청 신청을 할 때 적법 요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상 적격이고 하나가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이 두 가지 적법 요건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다루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즉 기본통제인 헌법소원의 경우에 적법 요건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적법 요건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풀 때의 요령이 뭔가 하는 것을 이번 한 6주, 7주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 좀 익히는 거고요. 대부분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나오는 심판 대상은 거의 90% 이상이 법령입니다. 법령 또는 법률 조항입니다. 법률 조항. 그러니까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주로 나오는 거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작성하는 문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딱 두 개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두 개가 있잖아요.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바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마 사건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심판 영역에서 나옵니다. 근한쟁의 심판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근한쟁의 심판은 적법 요건 나오는 수준입니다. 근한쟁의 본안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 하면 적법 요건 한 20점짜리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정당해산 심판이나 또는 탄핵심판 모르지. 탄핵심판이 3건이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탄핵 심판에서의 그 쟁점들이 있는데 그 쟁점들을 좀 정리해 뭐 요 자료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 자료에 그걸 다 보려면 또 시간도 없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내준 거는 지금 여기 변시 대비용 자료라고 정리한 거는 아주 압축된 써야 될 것만 지금 빨간 글씨로 내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거는 법리 부분이죠. 법리 부분, 판단 기준 부분입니다. 그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 무조건 해요. 달달 외워서 바로 그냥 답안지에 현출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는 적용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적용. 각 쟁점별로 예를 들면 가행금지의 원칙 할 때 각 쟁점별로 법리 판단 기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문제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례형, 기록형에서 써야 되는 부분은 앞부분 판단 기준에 해당되는 법리 부분 적고, 그거는 외워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례 이 판단 기준을 적용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론 맺는 거 아니야. 그 쟁점에 관해서 예를 들면 포괄이익 금지 원칙의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으면은 그 쟁점에 포괄이익 금지 원칙의 의의와 판단 기준이 뭔지를 적고 그 다음에 적용시키는 거죠. 이 사안에서. 그게 전부입니다. 다만 이제 과잉금지 원칙은 약간 조금 더 복잡하고 또 평등의 원칙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분석 구조가 약간 달라서 그런 정도일 뿐이고, 그렇게 새로운 이상한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뻔합니다.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은 위헌 제청 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위헌 제청 신청서는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행정재판이든 재판 과정 중에서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다툴 때 당사자가, 그 재판의 당사자가 그걸 다툴 때, 그럴 때 어떻게 진행되는 거요? 일단은 당해 재판에서 재판부한테 위헌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게 위헌 제청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위헌 제청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형사재판 안에서, 민사재판 안에서 하나의 부수적인 재판인 거예요. 별도의 사건 번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제청 신청 사건인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위헌 제청 신청서에 작성하는 쟁점들을 서술해내는 거지. 제청 신청서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위헌 제청 신청의 적법 요건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적법 요건. 뭐 있더라? 하나는 대상 적격에 관한 문제. 대상 적격. 어떤 것을 다툴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대상 적격의 문제는 어떤 것을 위헌 제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대상 적격에 관한 논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요? 또 하나는 대상 적격 말고 당연히 재판의 전제성이지. 재판의 전제성.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다투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다투는 대상, 심판 대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심판 대상 하는 게 대상 적기에 관한 이슈고,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다투어야 된다. 이 이야기야. 그렇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위헌 제청 신청서에서 요구되는
적법 요건 두 가지. 대상적격 봅시다. 대상적격. 대상적격의 이슈는 결국은 위헌법률 심판에서 대상적격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을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하고 있다. 이게 법리인 거야. 그 근거조항은 107조 1항에 있습니다. 107조 1항. 뭐더라? 107조 1항이? 107조 1항. 보세요, 지금. 근거조항을 다 쓰면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07조 1항이 뭡니까? 그러나 적어도 헌법의 107조 1항이 이 근거조항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07조 1항 누가 읽어보세요.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을 의하여 재판한다. 오케이. 그거 자체가 바로 대상적격과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107조 1항 자체가. 앞에 뭐라고 돼 있어? 법률이라 돼 있죠. 법률이. 명령규칙은 위헌 제청 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거를 함정을 냅니다. 함정을 팝니다. 시행령을 갖다 붙여놓고 그것을 마치 위헌 제청 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 것처럼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려내야 돼.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만 대상적격이 있고 시행령이나 고시는 명령이나 규칙, 대통령, 총리는 무령 대법원 규칙이나 또는 고시 조례는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는 거예요. 헌법 소원은 대상적격이 있는 거예요. 헌법 소원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에서는 그렇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에서는 모든 법규범 어떤 형식의 법규범이든지 모든 법규범은 헌법 소원의 대상적격이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에서 68조 2항에 의한 대상적격은 이거하고 동일한 거죠. 똑같습니다. 68조 2항에 의한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뭐더라? 뭐였지? 위헌 제청 신청을 했는데 당의 재판부가 그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거 하푼이야. 제청할 이유가 없어. 라고 판단해서 위헌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그럼 내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물어볼게. 하는 게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입니다. 그걸 규범 통제형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당해 재판에 문제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묻는 문제가 제청으로 가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68조 2항으로 가거나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사건은 동일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묻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적격이나 재판의 전제성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헌 제청 신청에서의 이 요건이나 이 두 가지 요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의 대상적격과 재판의 전제성은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양쪽에서 다 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이 두 개 외에도 다른 게 좀 있지.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두세 개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럴 때 대상적격 이거 어떻게 쓸 거냐 말이에요. 대상적격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이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제목 다르고 그냥 문제 나오면은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107조 1항의 근거조항이라고 하는 표띠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107조 1항 알고 있다. 이런 취지죠. 그걸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지. 시간이 없어요. 107조 1항은 어떻고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만 제시해도, 이 친구는 이 지금 위헌 법률 심판과 관련해서 근거조항을 알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낌을 주는 거죠. 107조 1항.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41조에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41조에. 그걸 그래서 이거 언급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대상적격이나 재판에 전제해서 이 요건은 헌법상의 요건입니다. 이거 아주 중대한 요건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게 아니야. 법률에서 소송 요건을 정한 게 아니라 말이야. 헌법이 정해놓은 겁니다. 왜일까? 왜 헌법에서 이걸 정해놨을까?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지금 몰라도 돼. 그것까지 답안에 적을 이유가 없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을 나눠놨잖아. 지금 헌법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일반 사건은 대법원을 중심하는 일반 법원에 이렇게 사법권을 분산시켜 놓은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다시 말해서 그러면 명령과 규칙이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때, 그럴 때 그 위헌 판단을 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령과 규칙이 당의 재판 과정에서 위헌이다 라고 만약에 당사자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판단 권한은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법원이 당의 재판부가 있는 거예요. 당의 위헌 판단은 권한. 그게 107조 2항이잖아. 107조 2항 보세요. 107조 2항. 그러니까 107조 1항과 107조 2항이 달라 권한 배분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사법권을 배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적법 요건은 권력 분립 질서에서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일반 법원 간의 권한 배분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그 정도로만 이해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냥 애워. 다른 사람 거 하려고 해도 좋은데 애워. 무조건 애워.
제정 이게 판단 법리잖아. 판단 기준이고. 그다음에 다만 부분은 뭐냐면 행시적 의미 법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법률 아니야.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 규범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게 뭐예요? 조약.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국제관계에서의 약속. 이 조약과 또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하면은 기존에 있는 법률을 폐기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긴급명령 하나만으로 법률을 변경시키는 거죠. 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취지에서 대상적격이 있다라고 헌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7조 1항에 있는 법률의 의미를 확장해 놓은 거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이때의 법률의 의미를 헌법재판소가 조약과 대통령의 긴급명령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으면 좋죠. 딱 세 줄이잖아, 세 줄. 이거 외우기 어려워? 그래서 대법원하고 이거는 객관식 문제예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대상 적격을 놓고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간섭법. 사실 간섭법은 법률 아니잖아. 간섭법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잖아, 지금. 종국적으로 뭐가 간섭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 비로소 간섭법이 되는 건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간섭법도 대상적격이 있다고 말했고, 또 유신헌법화에 이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재심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가 벌어져서 나오지만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대통령 긴급조치는 이거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 두 개는 대상적격이 없다 여기라고 했고, 헌재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지금 서로 이 두 개의 규범을 놓고 두 재판기관이 지금 간할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법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서로 내 간할이라고 다투니까 그 판단을 서로 다르게 내리면 어때요? 두 개의 법이 존재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통일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금 주장이고, 저는 헌법재판소 무리하게 자신의 심판 권한을 확장한 거다. 대부분을 맡기죠. 걔는 적어도. 이거는 뭐 그냥 객관식 문제라고 보고, 헌법조항은 법률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다. 이 당연한 거지. 헌법조항은 대상적격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조항을 예컨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냐 하는 거하고,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으로 다툴 수 있냐 하는 논점이 있습니다. 어때? 헌법조항을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헌법소원은 모든 공권력 작용이니까 그럼 헌법조항도 공권력의 대상 아니냐? 된다 안 된다? 헌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그 이유는 뭘까? 헌재가 안 된다는 것은 헌법조항 상호간에는 가치 우위는 있을 수 있지만 효력상의 우위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헌법조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으로도 안 된다. 공권력성은 인정되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한 거죠. 명령과 규칙, 그 다음에 도시, 조례, 법률이 아니므로 대상적격. 당연한 거예요.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그래서 문제에서 설정 대통령령을 끼워 넣는 거예요. 위헌 재청 신청의 대상으로 끼워 넣고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상적격을 논하시오 하면 어떻게 돼? 그걸 가려내지 못하면 감점인 거죠. 가려내면은 만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야기 언급해요. 대통령령은 대상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의 무슨 시행령 조항은 위헌법률 심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서술해요. 간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이것만 딱 떼어놓고 있다가 적용시키는 거.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알죠? 재판의 전제성 아까 이것도 헌법 1항에 근거조항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 그지 여기까지 언급 안 해도 좋은데,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판단 기준 이 세 가지 이걸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냥 위헌 재청 신청을 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요해야 된다. 법원에 계속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재재판이나 이거는 지금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닌 거예요. 제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생략했는데 누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가 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는 여기서 지금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알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건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주체가 누군가? 그럼 법원이지, 법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이렇게 있잖아. 그때 법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때 법원은 어떤 의미요? 예를 들면 검사가 영장 청구를 했어. 그러면 영장 청구 담당하는 판사가 있겠죠. 그것도 법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 아니야?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법관은 여기서 말하는 법원에 해당돼 안 돼? 법원 아니야? 법원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요? 사법 판단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 아니야? 사법 판단을 하는 기관. 당연히 영장 전담 판사도 여기서 말하는 법원에 해당되지. 영장을 발부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의 하나잖아. 그걸 한 명이 하든 합의부가 하든 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에 해당되는 거지. 보석 결정을 한다. 예를 들면 보석 결정. 지금 피고인이 뭐 어떤 이유로 보석금을 내고 내가 보석 신청을 합니다. 그럼 보석 신청을 할 때 그 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허가해 줄 건지 말 건지, 인신의 구속을 풀어줄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뭐야? 그거 사법작용이야. 그럼 보석 결정을 내리는 담당 재판부가 바로 법원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의미는 사법 판단을 하는 재판부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부. 그게 한 명의 단독 법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명의 합의 법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돼 안 돼? 법원이 아니죠. 또 중재재판을 한다. 중재재판을. 중재 판정을 하는 그거는 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이거는 이제 누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별도의 논점인데 그거는 사례행위나 기록형 문제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것까지 나오면 그거 알아두면 좋지. 물론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면은 그냥 나올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케이 여기 그다음 재판의 전제성. 그래서 법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문장을 완전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 쓰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재판의 전제성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바로 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뭐뭐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라는 형태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연습을 하는 게 해야 돼요. 답안지를 구성할 때부터 완전한 문장을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중에 실무에서도 답안지 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째, 위헌 제청 당시에 구체적인 사건 이 부분에 계속 중요해야 된다. 계류 중요해야 된다. 이 말이죠. 특정 부분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적용시킬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판단 기준 언급해놓고, 적용 부분이 나올 때, 이제 적용을 잘 시켜야 돼.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이게 어떤 사건이다, 어떤 사건에서 사례에 주잖아. 그 사건을 언급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지금 어느 고등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그 말을 적어줘야 돼. 그게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도 있으면은, 그 당해 사건에, 사건 번호가 있으면 사건 번호도 함께 언급해야지. 그러면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돼야 되지. 위헌 여부 문제, 위헌을 다투는 법률조항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또는 위헌을 다투는 법률조항 같은 이야기죠. 그럴 때 적용은 어떻게 시켜야 돼? 적용은 지금 위헌이라고 다투는 사례에서 다투는 법률조항의 내용이 뭔지를 언급해야 돼. 내용이 규범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어떤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규범의 법률 조항의 내용을 언급해야 됩니다.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사람이 많아. 그거는 적용이 아니야. 적용이 아니란 말이야. 좀 적용 부분에 점수가 안 나와. 이 부분이 법률 판단 기준 부분이 예컨대 10점 만점에 5점이면 이게 5점이면 적용 부분이 5점이. 그러니까 적용도 해야 돼. 그럴 때 위헌 여부 지금 법률 조항을 다투고 있는데 무슨 법률 조항인가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내용이 왜 지금 형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 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인가를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언급해서 그래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적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셋째, 그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또는 당해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 뒷부분 이거 당해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이 부분은 사실은 실제 사례에서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부분이긴 한데 판단 기준을 적을 때는 다 적는 거 일단 적어야 돼. 주로 문제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문제는 당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하는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당해 행정소송에서의 취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되면은 소급표에 의해서 당연히 당해 재판에도 적용되죠. 적용돼서 무효가 되니까 당해 재판에 법률적 근거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소송 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살펴봅시다. 먼저 목차 구성이 중요합니다. 쟁점의 정리. 여기는 쟁점의 정리가 들어가야 돼. 쟁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서는 뭘 적을 거냐? 그냥 지금 갑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어떤 성격의 헌법소원이다 한마디 해줘야 돼.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인지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인지 그거 한마디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된다. 적법 요건으로. 그거 언급하면 돼.
그걸로 쟁점이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적격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쓰면 돼.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동일한 거예요. 재판의 전제성 3번 이거는 뭐예요? 헌법소원 청구가 인정되려면은 적법하려면은 위헌 제청 신청을 해야 되고 당사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도 포함됩니다. 기각이나 각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요건이 그대로. 그런데 이거는 문제에서 항상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언제 기각 결정, 위헌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라는 거 한마디 쓰는 거예요. 이 길게서만 적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청구기간이잖아. 청구기간 이것도 간단합니다. 뭐요? 청구기간 뭐더라?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69조 뭡니까? 68조 2항에 의한 청구기간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통지받은 날. 송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지받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법문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나름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송달일과 통지가 다르죠. 송달은 법정에서 정식의 절차를 밟아서 전달하는 거잖아. 그럴 때 통지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예를 들면 바로 선고하면서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고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통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통지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통지와 통지의 의미는 송달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법정에서 고지 안 했다면 송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날 통지받았어. 언제부터 30일이니까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기산일이 언제예요? 30일 계산할 때 언제 기산일을 언제 잡아야 돼? 당일 잡아야 돼? 아니지. 다음 날 잡아야지. 그게 뭐예요? 일반적인 민법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일이 되는 거지. 기산해서 30일이 되는 날 계산해가지고 그날이 만료일입니다. 청구기간 만료일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문제에서 이제 언제 했다 하면 그러면 30일 안에 30일 계산해가지고 그 안에 속하니까 청구기간은 충족하였다. 이렇게 써야지. 그건 적용이죠. 그럼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 있지? 25조인가? 그걸 증거하면서 그냥 그것이 근거조항 적는 거예요. 그게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따라서 충족한다.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거예요. 1점. 1점이 많은 거는 대상적격, 재판의 전제성. 보통은 문제가 법률 조항을 주로 묻습니다. 그냥. 그러면 대상적격을 적어야 되는 거가 약간 애매하긴 해. 그래도 안전하게 적는 게 낫죠. 안전하게는. 법률 조항을 대부분 묻습니다. 가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함정을 파기 위해서 시행령이나 고시나 이런 걸 끼워 넣어서 이걸 가려내는지를 그러면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은 법률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지금 다투는 법률조항은 대상적격이 있고 고시나 이런 거는 대상적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적용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7번에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 여부 문제가 있는데 한정위헌 청구는 뭐더라? 한정위헌 청구는 것은 법률조항 전체를 위헌이라고 다투는 게 아니고 법률조항의 특정 적용 부분. 그죠? 그래서 내가 당사자 입장에서 내 사건이 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나 같은 당사자에게도 나 같은 사실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면은 그런 한도 내에서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게 한정위헌 청구죠. 한정위헌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애초에 헌법재판소는 오래전 한정위헌 청구하면 안 받아줬습니다. 좀 각하했어요. 아주 예외를 둬서 예외적으로 받아주긴 했는데 대부분 각하시켰습니다. 그냥 그대로 안 보고. 그런데 2012년에 판례 변경이 있습니다. 2012년에 한정위헌 청구를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교원통계헌법소원에서 한정 청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판례 변경이 2012년 판례 변경입니다. 그 언급을 해줘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러나 적어도 특정 법률조항의 전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해석이나 특정 적용 영역에 다툴 때 그럴 때 한정위헌 청구에 해당되고 한정위헌 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적법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한정위헌 청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위헌 청구가 아닌 경우. 재판 자체를 다투거나, 재판의 결론 자체를 다투거나, 또는 아주 그런 문구가 좀 있지, 그 문구를 서술한 거예요. 그래서 한정위헌 청구에 해당되는 거는 적법하고, 한정위헌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구분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왜 이게 한정위헌 청구인지를 적용할 때는 언급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적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외우면 돼요. 대상적격, 재판의 전제성, 그 다음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로 써야 돼요.
반하면 대상적격 면제된 재판이든 정부기관 변호사 관계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에서 또는 기록형 문제에서 한정면 청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반드시 안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다 이해했죠? 어렵지 않아. 적법 요건이 한 20점 내지 30점짜리들입니다. 100점 만점에 항상 나와. 사례행위도 항상 나오고 사례행위에서도 기본 나오고 기록형은 항상 나오는 거고. 질문 따로 없나? 오케이 이해했으려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 제청 신청과 규범 통제형 헌법 소원에서 적법 요건을 작성하는 요령을 살펴보았습니다.